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총체적 무책임과 비리, 무능의 결과였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이 됐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월호는 바다에 띄워서는 안 되는 배였습니다. 증축된 세월호는 강한 풍속에서나 급선회할 때 옆으로 기울어지는 각도 등이 보건성 기준을 초과했고, 선박 검사를 맡은 한국선급은 허위로 내놓은 시험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부실 검사 끝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인천항만청은 청해진 해운이 변주한 자료를 받아들여서 세월호의 취향을 승인했습니다. 인천해경은 심사 전 사흘간 해운회사의 향응을 받고 심사 필수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세월호의 운항관리 규정을 승인했는데, 출항 당일 해운조합은 화물을 그보다 더 과적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출항 허가를 내줬습니다. 안전의 핵심 요소들이 그렇게 조작되고 확인되지 않은 채 배가 띄워졌으니 언제든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희생자 가족들과 언론이 지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오늘 정홍원 총리가 느닷없이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얘기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무슨 자격으로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논하십니까? 정홍원 총리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 발표는 자격도 문제고 시점도 문제고 내용의 진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유임을 가장한 백도 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또다시 국가 대개조를 언급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군국주의적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국가 대개조의 용어가 타당하지 않음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저희 당의 여러 분들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표 수리 시점으로 언급한 세월호 수습까지 총리치고는 의혹이 앞서도 너무 앞섭니다. 발표의 시점도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기습 발표였습니다. 정무위에 출석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오전 회의 도중에 담화 발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회동을 합니다. 총리가 이러한 중요한 회동을 앞두고 느닷없이 그것도 독단적으로 국민 앞에 국가 대개조를 언급한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화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증명하려면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에 앞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화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국가개조 추진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예정이 없던 대국민 담화를 불쑥 발표한 배경도 의아스럽지만은 새로울 것도 없는 계획에 국가대개조라는 포장을 씌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기자회견장에서 함께하셨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주 아나운서입니다. 이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8호 태풍 너구리가 어제 북상을 하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진로는 일본 쪽으로 규슈 열도를 통과해서 일본 해안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시간 현재 제주는 이미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남해안이나 중부 지역은 오전 중에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는 태풍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예. 바람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오늘 제주도 내 해수욕장과 올레 코스 대부분은 폐쇄될 것으로 보이고, 어제 제주에서 떠나는 항공편은 정상 운행됐지만 오늘은 바람이 강해지면서 차질이 예상돼서 운행 스케줄은 미리 챙겨봐야 합니다. 제주에서 떠나는 것이나 제주로 가는 비행기 모두 다요. 그리고 태풍특보가 내려짐에 따라서 제주와 부산 등 육지를 잇는 여객선도 오늘 7개 항로 모두 통제됩니다. 제주에는 오늘과 내일 40에서 100mm, 산간 지역 많은 곳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예. 그 태풍이 왔을 때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고 또 공사장이나 위험시설물 있는 곳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 일본에 보니까 간판을 미리 다 떼더군요. 예. 그것은 우리도 좀 물론 그 떼고 붙이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건 아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날아다니고 하면 그게 또 좀 크고 좀 무겁습니까? 그게 2, 3차 피해를 유발하니까 일본 같은 데는 태풍이 많이 오니까 이제 아마 그 탈부착이 용이한 방식으로 간판들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730 재보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말 그대로 천변만화. 하루하루 다르게 벌어지다가 드디어 어제는 좀 사단, 소동까지 이뤄졌죠. 새정치연합에서 닷새 전에 광주로 나가겠다는 기동민, 지금 현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깝다고도 알려져 있고 한 사람을 정치 신인인데 공천을 했고 닷새 동안 가타부타 말을 않고 있다가 어제 수락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동작을에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허동준 씨, 당협위원장인데요. 전략공천으로 기동민 씨를 내정하니까 지금 닷새 동안 당대표실 점거하고 농성 중이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 기자회견장에 와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밀치고 그러다가 서로 멱살 드잡이도 하고 하는 좀 꼴보기 사나운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어쨌거나 지금 공천을 수용하니까 일단 대진표는 짜지는 거죠.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새정치민주협에서는 기동민, 이렇게 그리고 노동당에서는 김종철 후보, 그다음에 예. 통합진보당 우리도 후보 내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정당이 다 후보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동작을에 마땅한 사람을 못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 나오니까 야권이 특히 완전 분열 양상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승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야권에서 부분적 단일화나 후보 사퇴, 한두 명의 후보 사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사람의 여당 후보와 여러 사람의 야당 구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서로 다 묶여있던 현상이긴 한데요. 광주광역시로 돌리겠다 이런 설이 한때 나돌았던 MBC 기자 출신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박광훈 대변인 그냥 수원에 투입한답니다. 예. 수원은 지금 3군데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 박광훈 대변인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곳은 못 구했습니다. 그 나머지 한 곳 못 구한 곳 이른바 수원 영통지구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오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았던 그 자리인데 동작을에 나가겠다고 내심 별르고 있다가 기동민 씨로 전략공천되면서 대변인직도 그만두고 약간 토라져 있던 금태섭 변호사, 안철수 공동대표의 최측근이죠. 예. 이 금태섭 대변인을 수원 영통지구 그리 보내려고 했는데 본인 싫답니다.
그냥 동작을 해 나오려 했다가 안 되면 그걸로 일단은 끝내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영통지구의 새정치 후보는 못 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 전 의원 출마 이미 공천했습니다. 본인도 수락했고요. 예. 이제 관심은 광주 광산을에 새정치연합이 누구를 내보낼지입니다. 누구를 내보내서 당락이 누가 되느냐 보다는 누구를 보내느라고 이렇게 복잡한 구도가 만들어졌는지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부산시장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졌죠. 새누리당 간담을 서늘케 했던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이번에도 시장은 못했지만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와서 정치에 공식 입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고 본인도 그러려고 거의 마음을 굳혔는데 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배준호 씨라는 사람이 딱 정해졌는데 나는 후보 단위로나 사퇴 없다. 몇 퍼센트가 나오든 내가 몇천 표를 얻든 간에 끝까지 간다 이러니까 후보 단위로 하겠다는 뜻이 없음을 확실히 밝히니까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난번 부산시장 나왔을 때도 오거돈 후보로 단일화 돼가지고 총력을 다했는데도 가까스로 졌거든요. 그래서 나 그러면은 안 나가겠다. 왜냐하면 부산시장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왔다가 져버리면 본인이 앞으로 부산에서 정치하기 좀 힘든 국면이 되거든요. 예. 입지가 좁혀지니까. 이러느니 별 실익도 없으면서 잘못하면 리스크만 커지는 재보선에는 안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이 부산에서는 쉽게 한석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그 공천 과정을 보고 또 결과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시는 게 맞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드시고 일부는 또 답답해도 하실 텐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전략공천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 전략공천에 전략도 없었고 원칙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고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안팎의 많은 의견이나 이견들을 해소하는 데 실패한 거죠. 전략공천은 그냥 당 총재나 대표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전략공천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양김 시대에는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두 사람의 카리스마나 민주화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의지와 기여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했고 그때는 또 지금보다 정치가 많이 후진적이었는데 예. 민주가 한 단계 민주의식이 크게 성큼 발전한 뒤에 전략공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광산을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정배 4선 의원의 법무장관도 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좀 기세가 등등했죠. 예. 정치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김한길 대표는 아마 이게 좀 싫었던 모양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천정배 정도 되면은 고향 가까운 곳 가려고 하지만 이분 목포 출신인데 이제 광주나 목포나 좀 비슷하다고 봐주는 거죠. 그런데 가지 말고 수도권이나 서울 좀 힘든 곳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광주에 천정배 의원 공천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광주에 신청했던 기동민 씨를 서울로 갑자기 빼면서 광주도 이제 전략공천지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 내심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내부자 고발 용감하게 경찰청장 김용판 씨에 대항해서 진실을 밝혔다가 이제 사직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지금 이제 경찰 그만뒀지 않습니까? 국민적 인기가 좋고 하니까 양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일이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486들이 분열을 했다 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기와 가까운 기동민 씨를 서울 동작을로 내보내도록 했다 이런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야당 전체가 좀 훼손을 당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했지요. 예. 결국 정리하자면 김한길, 안철수의 리더십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노출됐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좀 답답한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 네. 아직 예상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후보들 사이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새누리, 나경원이고 나머지는 노회찬, 기동민, 김종철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들 뭐 훌륭한 정치 자질이 있고 한가락씩 하는 분들이겠지만 지명도로만 따지면 노회찬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유명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기동민 후보 공천을 시킨 새정치민주연합도 동작의뢰에서는 상당히 당의 이미지는 상당히 강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한 40일 전에 치렀던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이곳이 원래는 정몽준 의원 지역구예요. 예.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의원 지역구인데도 10%포인트 차이 이상으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정몽준을 따돌렸다고 해서 박원순과 가까운 기동민이 역시 그렇게 많은 표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박원순이기 때문에 표를 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게다가 지명도에서 보면은 나경원과 노회찬에 비해서 기동민 후보가 많이 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은 범야권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대의 차원에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정 앵커께서 저의 평론가로서의 개인적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예. 서울 동작을 지역구는 이번 재보선에서 누가 배지를 다느냐의 문제가 아닌 지역구로 커버렸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15곳이 벌어지는데 15곳 중에서 단 한 곳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곳이다. 특히 향후 보수나 진보 진영이 패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중장기적 분수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지역에서 태풍의 핵심 지역으로 급부상했고요. 일여다야 구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야권 후보들은 개도 잃고 구럭도 다 잃어버리고, 왜 어부질이라는 고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조개하고 새하고 다투다 보니까 새 부리를 조개가 꽉 물고 있다가 어부가 한꺼번에 조개하고 새를 한 몫에 챙겨서 그릇에 담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느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지, 그리고 어느 후보가 이른바 우리나라 민주화나 재벌과 싸우는 과정에서 공헌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야권 후보들 사이에 또는 야당 대표들 사이에 대정치적 대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야당에서 꼭 되고자 한다면 말이죠. 예. 그런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세월호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그 사고 당일에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을 7시간 이상 동안 얼굴도 못 봤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 정 앵커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 예. 업무상 필요한 동지거나 동료거나 또는 높은 사람이거나 또는 후배나 7시간 이상 동안 얼굴 못 보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일반 사무실 공간 좀 아니라고 해도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 7월 7일, 그러니까 날짜로는 그저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를 하려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서 한 발언들을 종합해 정리해보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일인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김기춘 비서실장은 YTN 속보를 보고서 처음 알았고 1분 뒤인 9시 20분에 해경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오전 10시에 국가안보실, 당시는 김장수 실장이죠.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께 서면 보고를 했다. 15분 뒤인 10시 15분 대통령께 본인이 유선 보고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비서실장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그러니까 첫 보고로부터 7시간이 훨씬 넘은 뒤죠.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합니다. 예. 이때까지 7차례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얼굴을 보고하는 직접 대면 보고는 아예 한 번도 없었고 청와대 자체의 대책회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이 위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온 국민과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었고 다 텔레비전으로 중계화면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은 7시간 동안 대통령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서면 보고서만 들여보냈습니다. 가끔 전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두 지시나 문서 지시를 내렸나? 이거 대단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미궁에 쌓여 있고요.
그러면 그 7시간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못 봤다는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단 말인가? 이거 역시 상식적 질문이자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 겁니다. 예. 저는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빼고 제일 센 사람이라고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비서실장이 만들었다는 그 보고서, 물론 뭐 밑에 비서가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최종 결재는 했겠지만 그 보고서를 대통령께 전달한 사람은 누군가? 이른바 대통령 방 그 집무실에 문고리를 쥐고 있는 문고리 비서관들이 한 건지 비서실장도 직접 못 만나는지 이런 거 참 이상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겠다는 얘기죠. 국정조사나 그 이상의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게 밝혀질지 관심이고 의문입니다. 예,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소식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중과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와대 부분은 쏙 빼놨어요. 예, 이것도 뭐 이렇게 서둘러서 중간 발표를 지금 뭐 청문회도 열려 있고 곧 검찰 수사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총실이고 감사원이고 어제 뭐 중간 발표다 부랴부랴 뭘 한꺼번에들 많이 내놨어요. 예. 그런데 뭐 납득이 갈면은 뭐 중간 발표하는 거 좋겠습니다만 우선 청와대 부분이 쏙 빼놓은 거에 대해서 감사원은 좀 알아봤는데 청와대에서는 중대한 문제를 찾지 못해서 아예 발표 항목에 뭐 발표할 게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 그래서 과연 청와대에 조사를 하긴 한 건지 지금 제가 바로 요 앞에 말씀드린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뭐 일반인인 저도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감사를 한 곳에서 이런 의심을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아무튼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밝힌 것 중에는 좀 문제될 만한 게 사실 새로운 것도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청와대 부분만 쏙 빼놔서 그렇지. 예. 이를테면 해경이 작년에 올해 말고요. 작년에 세월호 뭐 문제 없나 이런 심사를 하던 날 밤에 세월호의 선주인 유병헌 씨가 갖고 있다는 청해진 해운 측으로부터 거액의 아주 비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4월 16일 사고 당일날 세월호가 이미 100도 이상 기울었는데도 해경은 여객선 자체의 부력, 즉 떠오르는 힘 말이죠. 복원력과 부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체 부력이 있으니까 뭐 한번 믿어보자라는 안이한 인식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선박과의 직접 교신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전 9시 48분 배가 침몰되기 직전입니다. 선내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를 확보하고도 퇴선 방송을 안 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때 퇴선 방송만 했어. 이때 9시 48분이면 선장은 배를 탈출한 뒤입니다. 이때 해경이라도 퇴선 방송을 했으면 아이들 다 구명조끼 입고 있었으니까 뛰어들고 그때 많은 어업 지도선인의 먼에 다 있었으니까 건져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아픈 대목이죠. 청와대 감사 내용 빠진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자들이 물으니까 어제 중간 발표는 중대한 문제점만 들어간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감사를 하긴 했는데 중대한 문제는 못 찾았다. 최종 검사 결과에는 청와대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